사진으로 보는 뉴스, 잡지 같은 뉴스, 비비뉴스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날그날의 토픽, 스포츠, 연예인, 예능, 패션, 자동차, 요리, 음악에 관한 소식을 사진과 영상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비주얼한 뉴스, 비비뉴스 앱을 지금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해보세요. 비비뉴스. 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 이번 강의는 제가 가장 공부를 더 하고 싶고 더 알아보고 싶은 철학자입니다. 엠마누엘 레비나스 편입니다. 네, 근데 이 시간은 제가 엠마누엘 레비나스를 오히려 더 좋아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인지 되려 이렇게 그 팟캐스트로 무슨 이제 요약 강의를 하기엔 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더더욱이 저 서강대 철학과 교수님이죠. 강영환 교수님의 그 해설서입니다. 레비나스의 철학 타인의 얼굴이라고 해서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도 이제 그 첫 번째 파트 일단 레비나스 철학을 간략하게 이제 쭉 정리를 했던 한 파트를 요약식으로 제가 녹음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그래도 레비나스를 제가 좋아하는 만큼 책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기는. 그래서 한국에 번역된 레비나스 저서가 시간과 타자가 있고 존재에서 존재자로, 그리고 그 다산글방에서 절판된 또 그 인터뷰 책이 있고요. 또 그 지금 해설서로는 지금 제가 가장 강력 추천하는 강영환 교수님의 레비나스의 철학 타인의 얼굴이 있고, 또 그 밖에 최근에 이제 우리 레비나스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그래도 좀 높아지고 있는지 레비나스에 관련된 책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레비나스 입문서들이라고 해서 나오는 책들도 한두 권 있거든요. 뭐 레비나스 뭐 사랑의 현상학이라는 것도 있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은 또 뭐 처음 읽는 레비나스인가 뭐 그런 책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두 책 다 그 입문서 둘 다 외국 학자들이 쓴 건데, 사실 제가 보기엔 레비나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강영환 교수님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책들은 말이 입문서지 정말 철학적인 어떤 베이스나 배경이 아주 튼튼히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읽기 굉장히 어려운 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레비나스의 그 시대별, 레비나스 철학의 어떤 시대적 특성을 이렇게 다 잘 정리한 논문 모음집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책, 이 책인 강영 교수님의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레비나스 철학의 가장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책 제목처럼 말 그대로 타자의 철학입니다. 타인의 얼굴. 얼굴이라는 표현도 좀 독특하긴 한데요. 이 부분은 같이 이제 오늘 수업을 진행하면서 맛배기만 여러분이 뭐 느끼실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철학사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철학사에서 윤리학이 어떤 중점이 되는 철학이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보통 철학의 3분과라고 하죠. 인식론과 존재론과 윤리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뭐랄까 존재하는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참된 인식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예전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
그 기독교의 어떤 영향을 통해서 존재론은 역시 신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어떤 창조론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인식론이라는 건 어떤 그 신적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참된 인식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윤리학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종교 철학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됐다라면, 이제 근대 철학,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의 새로운 어떤 인간 중심의 어떤 철학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신에게서 벗어난 어떤 근대 사상의 시작점에서 사실은 이제 인식론과 존재론이 다시 굉장히 중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의 어떤 창조적 개념에서 벗어나서,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인간이 그러면 신에게서 벗어나서 인간이 인식하고 있는 그 참된 인식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게 어떻게 참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윤리학적 개념에서 당연히 윤리학도 중요했겠지만, 말 그대로 뭐 칸트의 이제 실천 이성 비판 정도에서 뭐 달라지는 측면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레비나스의 철학의 핵심은 바로 이 윤리학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윤리학도 타자의 윤리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이 나 중심의 어떤 사이에서 나타나는 철학이 아니라, 말고 타인의 어떤 그 요청, 타인의 어떤 그 억압받고 소외되는 어떤 타인의 그 얼굴, 그것을 요청, 그 윤리적 주체 요청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것을 통해서 반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독특한 윤리학적인 철학 방식을 갖고 있는 게 레비나스의 철학이고, 저처럼 기독교를 갖고 있거나 신을 믿는 분들한테는 더더욱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날 철학이 무신론적인 성향으로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고요. 사실은요, 니체를 중심으로 거의 오늘날은 무신론 혹은 범신론의 개념이고, 그리고 윤리학에서도 다원주의가 더 많죠. 어떤 다양성에 대한 개념으로 주로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 레비나스의 철학은 굉장히 어떤 균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도 살펴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레비나스는 여러분 일단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바탕, 유대교의 사상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개신교와는 또 다르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그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은 갖고 있겠죠. 그리고 또 태어난 곳은 러시아 쪽에서 태어나서 러시아어를 어릴 때 썼고요. 그래서 특히 러시아 문학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철학의 시작점을 어떻게 보면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를 읽어라 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도 공부를 해서 독일의 어떤 특히 현상학자죠, 후서를 또 공부하고 후서를 밑에서 배우면서 프랑스의 또 후서를 소개하는 책을 썼었죠. 그래서 또 프랑스에서도 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과 어떤 또 유대교, 그리고 또 러시아 문학, 이런 굉장히 어떤 다양한 영향을 받았던 죠. 부럽죠. 뭐 제 입장에서 봤을 땐 분명 언어를 몇 개나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아주 멋진 명언을 또 남겼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레비나스는 이 책이라는 걸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책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독서가 아닙니다. 레비나스에 있어서 책이라는 건, 책은 단순한 어떤 정보 창고나 지식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존재 양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이데거가 다자인이라고 해서 세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레비나스는 그걸 또 다르게 틀어서 책으로 향한 존재라고 말할 정도로 책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너무 그런 표현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저는 책을 읽는 게 가장 보람있고 뭔가 가장 재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거밖에도 재밌는 일들은 많이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이 독서라는 건 단순히 그런 어떤 종이장을 넘기는, 지식을 막 습득하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에게도 이 레비나스의 이 얘기, 책은 우리의 존재 형식이다, 책으로 향한 존재다, 너무 멋지잖아요. 어쨌든 이 표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간략하게 그러면 레비나스의 철학을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레비나스의 개론이 될 거고요. 레비나스의 저서별로 자세하게 풀어가는 과정은
기약이 없습니다. 할지 안 할지 저도 잘 모르겠고, 제가 공부하고 자신이 생기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해하는 단계여서요. 제가 이해한 후에 강의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 다시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간 레비나스 철학의 일단 핵심은 아까도 이제 타자의 철학이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타자의 철학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버리고 나 개인에 대한 것을 포기하고, 그럼 말 그대로 보면 좀 타인에게만 종속되는 그런 철학인가? 타인에게 꿀리는, 그죠? 그런 건가? 나의 주체를 포기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레비나스는 일단 주체성을 변호합니다. 인간 개개인의 주체성을 변호하는 철학자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레비나스의 삶 자체가요, 여러분, 독특함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당시의 철학자들 누구나 영향을 좀 받지만, 레비나스가 특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레비나스도 전쟁에 참여했다가 군인으로서 이제 포로가 됐고요. 나치의 포로가 됐었고, 또 게다가 무엇보다 레비나스의 가족들이 결국은 가스 수용소에서 학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민족이 작살당하는 어떤 그 생생한 경험 속에서 당연히 어떤 인간의 삶과 윤리에 대한 것에 관심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레비나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독일, 일본 2차 대전에 참여했던 국가들의 대부분 공통점은 바로 파시즘 같은 거죠. 전체주의, 파시즘, 국가주의, 군국주의, 다 비슷한 표현인데 결국은 전체주의라고 묶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레비나스는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유럽의 이런 전체주의적 특성을 특히 비난을 합니다. 비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났는가 살펴보면, 그러니까 왜 유럽에서 이런 어떤 독일과 이탈리아의 어떤 거대한 전체주의가 휩쓸게 되었는가라고 봤을 때, 그동안의 어쨌든 서구의 철학 자체가, 서양 철학 자체가 바로 그러한 바탕, 전체주의를 파생시켰다라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전쟁 가운데 스스로 내미는 존재의 얼굴은 서양 철학을 지배하는 전체성이라는 개념 속에 고착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네요. 그래서 전쟁의 폭력성과 서양 철학 둘 다 전체주의적이다라고 해서 비판을 합니다. 전체주의 특성이 여러분 결국 뭐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개별성, 다양성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억압하는, 그렇죠?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인격을 거대한 체계에 종속시킨다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체계에 들어맞지 않는 부분은 어떤 권리, 개별적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완전히 제거되고 배제되거나 포섭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역사의 어떤 거대한 힘에 지배되는 종속된 어떤 객체거나 자연의 또 한 부분이거나 사회 경제적인 산물이거나 복합적 구조의 한 객이나 우주의 한 요소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주의 특성이라는 거죠. 전체주의에서는 바로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거든요. 역사, 자연, 사회 구조 안에서 인간은 전체성의 어떤 체계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말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레비나스가 인간을 어떤 전체의 부분을 보는 전체주의에 대항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또 책임의 이름으로 대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윤리학적 책임입니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주의에 대한 건 개괄은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전체주의적 어떤 폭력 속에서 개체의 고유성과 존엄성을 살리고자 했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타인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라고 봤을 때 레비나스는 다른 이, 즉 타인은 결코 나로 환원될 수 없는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별 존엄성이 중요한 것처럼 타자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타인이 나에게 환원된다, 즉 나에게 종속된다라는 건 나도 누군가에게 종속된다라는 전체주의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타인은 결코 나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비나스는 주체의 존재를 절대화했던,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레비나스가 그러면 그런 주체성에 대한 것을 절대화시켰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럼 타자의 철학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근대 철학의 또 문제는 뭐였냐면 이런 주체를 관념적으로 절대화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여러분 반동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적 흐름을 보면 칸트 이후로 독일의 어떤 관념론이거든요. 형이상학이라고도 표현하죠. 독일의 관념론이 어떤 절대적 주체에 대한 것들을 완성시켜 놓거든요. 그리고 해겔의 역사 철학 이런 것들처럼 절대적이고 어떤 거대 주체,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것이 마치 뭐 굉장히 막 현실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상적이고 뭔가 좀 더 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정신적인 어떤 그런 주체였거든요. 결국은 근대의 이런 거대한 절대적 주체성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나온 게 현대 철학이잖아요. 현대 철학에서 그래서 현대 철학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주체의 죽음이거든요. 주체의 해체, 그래서 진리의 해체, 주체의 죽음, 뭐 이런 것들을 프랑스 철학을 중심으로 많이 나옵니다. 해체주의라고도 표현하고요. 근데 레비나스는 그럼 어떤 위치냐?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거대한 절대적 주체를 얘기했던 관념론적이고 절대적 주체론 그리고 폭력적인 전체주의를 비판한 건 당연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레비나스가 그렇다고 해서 그 비판이 어디로 그죠? 어디로 쏠리지도 않는다. 현대 철학, 그죠? 특히 포스트 모던이라고 표현하는 해체주의나 주체의 죽음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레비나스는 그런 극단론도 비판을 합니다. 주체를 왜 파괴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네요. 주체를 해체하고 파괴하는 철학도 결국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앞에 것이라는 건 어떤 전체주의나 거대한 어떤 절대 주체적인 관념론적 철학이겠죠. 개인의 인격성과 타자성, 인간 존재의 윤리적 의미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 현대 철학도요. 그러므로 레미나스는 전체 속에 귀속될 수 없는 이른바 부한자의 이념을 바탕으로 주체성의 변호를 시도한다. 그러니까 이 주체성을 뭘로 변호를 한다? 이제 전체 속에서 전체주의에 포섭될 수 없는, 그죠? 포획될 수 없는 어쨌든 그 무한자,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무한자 이념을 바탕으로 주체성의 변호를 시도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대요. 이 책은 타자를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환대, 여러분 환대라는 표현도 되게 중요합니다. 환대로서의 주체성을 드러낼 것이다. 이 가운데서 무한의 이념이 그 완성에 도달한다. 지향성 속에서 차유는 대상과 일치한다. 그런데 이 지향성은 의식을 그 근본 차원에서 규정하지 않는다. 지향성으로서의 모든 삶은 이미 최상의 불일치인 무한의 이념을 전제한다. 아이고, 이 얘기는 여기다 써놓으니까 더 이해하기 힘들겠네요. 지향성이라는 건 결국은 그 후설의 현상학의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이 이분법적으로 딱 쪼개졌던 게 왜 그 데카르트의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주체가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해서 정신적 주체와 어쨌든 뭐 물질적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분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향성의 개념인데, 그거를 좀 활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패스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오히려 흐름만 더 헷갈리게 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하튼 제가 이 책 읽다 포기했는데, 제가 집에서 이제 그 존재에서 존재자로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이제 가장 또 중요한 후기, 레비나스 후기의 그 책인 존재와 다르게 또는 존재 저편에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었는데 도저히 그 번역본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건 번역이 어렵다기보다 원래 레비나스의 문장 자체가 굉장히 난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일단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하튼 근데 이제 이 후기 레비나스에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죠. 주체성은 타자를 위한 존재 혹은 대리 이걸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대속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substitution인가요? 타자를 위한 볼모로 표현한다. 레미나스는 주체의 주체성, 주체가 주체로서 자신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을 어떤 이론적 활동이나 기술적 실천적 활동에서 찾기보다는, 이해가죠? 그러니까 주체성이라는 걸 기존 철학에서는 어떤 이론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뭔가 이제 그 기술하는 것 혹은 실천적인 어떤 활동에서 찾기보다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찾고자 했다는 거죠. 타인과의 윤리적 관계를 통해서 주체를 찾고자 했다라는 게 레미나스 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체가 주체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건 어떤 지식 획득이나 기술적인 역량에 달린 게 아니라 타인을 수용하고 손님으로서 환대하는 데 있다고 본다. 헐벗은 모습으로, 고통받는 모습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불의에 의해 짓밟힌 자의 모습으로 타인이 그를 호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책임지고 그를 대신해서 짐을 지는 것. 여러분, 짐을 지다, 책임지다. 여기서 기독교인들은 감이 딱 오죠, 왠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이 좀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주체됨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저는 이런 번역과 해설이 가능한 건 이 강영환 교수님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자지만 개신교인으로서 결국은 이
이런 그죠? 이미 그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와 대속의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레비나스의 이 철학적 개념을 더 잘 그 해석하고 설명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하간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향유의 존재로서의 나의 존재라는 이제 파트가 있는데 레비나스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타인을 위한 철학이라면 아까 제가 이미 한번 얘기한 거지만 타인과의 윤리적 관계를 통해서 주체성이 규정된다라면 나의 나됨을 타인의 존재로 환원하는 게 아닌가. 즉 쉽게 얘기하면 나를 포기하고 그냥 남에게 종속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마냥 나를 버리는 게 좋은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무조건 타인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죠? 나의 존재를 타인을 위한 존재, 타인에 대한 책임지는 존재를 규정해버리면 나는 완전히 포기되는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겠죠? 근데 레비나스는 그런 극단론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의 나됨, 즉 나의 자기성의 성립이 없이는 윤리적 관계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뭘 전제한다? 나의 나됨, 나의 자기성에 대한 것을 획득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야 분리도 가능한 거죠. 나에 대한 자기성이 있어야 나와 너와의 분리가 전제가 되고요. 그 분리 안에서 우리는 타인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러니까 타인의 얼굴과 타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죠? 조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레비나스는 자기성의 성립, 개체성의 성립 없이는 타인의 영적과 타인에 대해 책임지는 윤리적 관계는 가능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파트의 제목이 일단 향유로서의 존재거든요. 향유. 이건 여러분 주의상스라고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즐기는 겁니다. 삶에 대한 구체성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레비나스 철학의 또 매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의 근대 철학은 정신과 육체, 정신과 물질에 대한 어떤 이원화 때문에 좀 골치 아팠는데 레비나스 철학에는요. 레비나스의 이 주장은 관념적이지만도 않다라는 거예요. 타인의 얼굴 할 때 여러분 실제로 이 타인은요. 다른 철학자들의 여러 가지 개념을 봤을 땐 진짜 타인의 그 실제적 얼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상징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만 보면 관념적인 것 같은데 이런 향유에 대한 개념도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중세나 근대 철학에서는 인간의 어떤 이런 그 육체와 관련된 욕망이나 욕구에 대한 것을 많이 억압하고 그렇죠? 억눌러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그 부분 여러분 저의 다른 수업들을 좀 살펴보시면 알 거예요. 어쨌든 중세는 단순히 어떤 종교나 신의 이름으로 신의 계율로서 오히려 억압했다라면 근대 철학은 오히려 어떤 윤리와 도덕의 이름으로 많이 억압을 했거든요. 정념의 어떤 개념으로. 근데 레비나스는 그 자체에 대한 현실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즉 나라는 것, 자기성과 개체성은 어디서 나온다? 먹고 마시고 삶을 즐기는 가운데 발생한다라는 거. 너무 상식적이지만 철학에서 이것도 상당히 많이 간과되었던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엔 상식적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삶을 즐기는 거에서 나의 존재가 정립된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개별적 행위고요. 어느 누구에게도 여러분 추상화될 수 없는 행위죠. 내가 먹고 내가 마시는 것, 그렇죠? 그리고 잠을 자고 쉬는 것, 그렇죠? 이런 우리가 그러니까 삶을 향유하는 거, 삶을 누리고 향유하는 이런 과정은 아무도 남이 나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거기서 나라는 바운더리, 그죠? 어떤 그 분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게 뭐 아까 제가 우선순위라는 거죠. 향유는 인간이 세계와 접촉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식이다. 어떤 지적 측면이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감성적이고 신체적 측면이 여기서 강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감성적인 느낌을 통해 세계 내에서 편안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존재한다는 느낌을 통해 세계와 관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변 환경과 여러 가지 어떤 삶을 향유하는 가운데 인간은 자기 자신을 확인한다. 그죠? 됐고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런 향유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누리는데 삶의 어떤 것들을 욕망하고 추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이 향유라는 게 순간적이다라는 거죠. 이게 외로 모든 걸 충족시키면 애초에 이런 어떤 철학적 필요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개념들을 충족시키지만 이 충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족감을 맛보는 순간에 우리는 동시에 불안을 느끼죠. 위험과 내일에 대한 불안이 고개를 내민다. 물과 공기와 바람과 흙은 나의 자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나의 뜻과 상관없이
이러니까 전체 자연을 얘기하는 거죠. 자연은 나에게 의존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은택을 베풀 수도 있지만 나의 생활을 위협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향유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도 하는 게 자연이에요. 그래서 삶의 요소는 이런 의미에서 나를 떠받치고 있는 기반이기도 하지만 수브젝툼, 다른 한편으로는 익명성으로, 무규정성으로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또 거대한 어떤 초월적 개념이기도 하죠. 세력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이런 향유의 개념에서 등장하는 게 거주와 또 노동입니다. 이건 뭐냐?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레비나스 철학에 되게 제가 또 느꼈던 게, 경제적 요소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비나스 철학에는 이런 경제의 요소도 굉장히 중시합니다. 결국 여러분, 자연의 어떤 폭력성, 자연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간이 그래서 적응하는 방식이 보다 거주와 노동의 방법이에요. 거주는 바로 여러분 우리의 집이죠, 집. 삶의 젖줄이고 동시에 삶을 위협하는 요소 세계와의 접촉을 단절하는 역할이 바로 집입니다. 거주. 그죠? 거주를 통해 인간은 자기 독립성, 자기의 자립성을 되찾고 자기 자신이 되어서 그곳으로부터 세계를 지배하고 요소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 설 수 있는 자리를 얻게 되는 게 거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단순히 우리가 막 부동산이다 뭐다 막 부동산 경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집에 집착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이 레비나스의 이 철학의 방식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배려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거주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의 자기됨을 만들어낼 수 있고 독립성과 안정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요소죠. 거기서 거주라는 어떤 집의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충전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밖으로 나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요, 결국은 자신의 집, 내가 본향으로 돌아간다, 집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왜 수학여행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이러면 왜 집이 그립잖아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집이라는 것에 대한 게, 집이라는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우리의 아파트가 바뀌든 뭐 집, 건물 자체는 바뀔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건물을 집이라고 결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거주하기 시작하면 그 거주 공간이 곧 우리 마음 안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 거주의 힘이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 느끼지 않으세요? 밖에 외부에 여행 갔을 때 큰일 보는 거랑 집에 와서 큰일 보는 거랑 그 안정감이 다르잖아요. 그 거주라는 어떤 그 놀라운 어떤 신비로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집은 타인의 따스함과 가까움을 맛보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아마도 이제 그런 준비에 대한 가능성이죠. 이런 집에 거주적 공간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자체가 팍팍해지니까요. 굉장히 불안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노동이 있죠. 거주와 노동이라고 했는데, 거주는 그렇게 나에 대한 어떤 보호와 어떤 세상과의 어떤 단절 속에서 무엇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노동은 주변 세계를 좀 적극적인 거죠. 파지티브한 거죠. 주변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지배와 소유의 차원을 열어준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떤 경제, 효율성에 대한 관점도 관계가 있죠. 이걸 레비나스가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세가 지닌 어떤 이런 무규정성과 익명성을 노동을 통해서 해제하고, 여러분 사실 근대의 역사가 그거잖아요. 이성의 발전이 결국은 자연에 대한 지식을 가져다 주었고, 자연에 대한 지식은 기술로 확장되어서 우리가 자연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였거든요. 물론 그거의 지나침이 오늘날 환경 파괴를 또 일으켰지만, 여하튼 노동이라는 것의 어떤 가치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은 노동을 통해 인간의 생존수단으로, 도구로 취급되면서 사회적 관계에서 교환 가능한 것으로 전환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환 가능한 어떤 대상이 되죠. 이 사물이라는 게요. 그렇죠? 우리가 노동하기 전까지는 그 주어져 있는 사물이라는 건 그냥 사회적 관계로서의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노동력이 들어감으로써 어쨌든 교환 가능하고 사고 파는 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향유, 인간의 향유를 통해서 자기를 확장할 수 있고, 자신의 확장 속에서 자연에 대한 어떤 그 위험 속에서 우리는 거주와 노동의 방법을 통해서 저항한다. 그죠? 또 우리의 길을 확장해 간다라고 우리는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챕터가 타자의 존재와 윤리적 관계. 이게 사실 레비나스 철학의 핵심 부분이죠. 그렇다면 타인의 철학은 언제 등장하냐? 바로 이 부분인데, 자, 인간은 신체적 존재. 우리는 지금 향유의 부분에서 신체적 존재에 대한 인간을 강조했죠. 신체적 존재로서 우리는 세계 안에 진짜 현실적으로 실존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경제적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레비나스는요. 근데 욕구와 욕망을 이제 주로 학자들이 구분을 하는데, 레비나스 또한 인간의 존재 욕구의 차원으로 봤을 땐
욕구는 결핍을 전제로 하고 결핍은 인간의 집단적 노력과 경제활동을 통해 충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처럼 거주와 노동의 개념으로 욕구는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욕구의 질서는 그 자체 하나의 전체성을 형성한다. 자, 전체주의가 점점 등장하죠. 이러한 전체성이 깨어지고 삶의 무한성을 가능하게 하는 차원을 레비나스는 욕망 또는 형이상학적 욕망으로 본다 해서 욕구와 욕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기본적 욕구라는 건 결핍이 되지만 그 결핍도 결국은 노력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충족이 가능하다고 봐요. 하지만 이것은 결국 또 하나의 추상적이고 전체적성을 형성하게 되는데 결국 이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무한성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차원은 욕망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욕망은 개체를 넘어서 타자 또는 무한자와의 관계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러한 욕망은 전체주의, 민족주의, 종교적 광신주의 또는 쾌락주의 같은 세속주의를 통해 충족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레비나스는 인간의 욕망은 타자와의 열린 관계를 통해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무한에 대한 욕구, 무한에 대한 욕망은요, 욕구가 아니고 무한에 대한 이 욕망은 타자에 대한 욕망과 무한에 대한 욕망을 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결국은 어떤 절대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하나님, 그렇죠? 절대적 신에 대한 그 무한성과 또 내 옆에 있는 타자와 또 어떤 동급처럼 느껴지죠. 여기서 또 그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책에 그게 떠오르지 않을까요? 왜 네가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에게 했던 것이 바로 나에게 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지나가는 거지를 잘해줬는데 알고 보니 예수가 그게 그 거지에게 잘해준 게 곧 하나님에게 잘해준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과 같죠. 우리가 타인을 우리가 어떤 무한함을 욕망한다는 것, 그 타인에 대한 그렇죠. 그 열려 있는 관계와도 같다. 타인과의 관계와 무한자의 관계가 어떤 비슷한 개념처럼 레비나스 철학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마치 타인의 얼굴 안에는 신의 얼굴이 깃들여져 있다고 생각이 되죠. 자, 그래서 타인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레비나스의 철학적 사유는 타인의 존재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밝히는 데 집중되어 있다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레비나스가 아까 뭐 향유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격가지라고 볼 수 있고 레비나스 철학의 핵심은 타인의 존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타자와의 관계를 얼굴의 현현을 통해 접근합니다. 현현 드러난다. 얼굴의 현현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레비나스의 표현이 좀 약간 문학적이고 되게 좀 뭐랄까 화려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레비나스의 말은요 아마 논리 실증주의처럼 뭔가 이렇게 논리학이나 그쵸 실증주의 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철학자일 수도 있어요. 뭔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의적으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거다가 아니라 굉장히 격가지로 돌려가면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 거죠. 직접 우리 언어의 한계일 수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미 그 본질에 닿지 못하고 어떤 격가지로 그냥 미끄러져 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레비나스의 어떤 표현들이 굉장히 반복적이면서도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얼굴의 현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얼굴의 현현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 즉 참된 인간성의 차원을 열어준다. 얼굴은 일종의 계시다. 기독교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계시, 신의 계시. 얼굴은 일종의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레비나스가 여기서 계시라는 종교적 언어를 사용한 까닭은 얼굴의 현현, 타인의 얼굴의 현현이라는 게 내 노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절대적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은 나의 입장과 위치와 상관없이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는 가능성이다. 얼굴의 현현은 일종의 윤리적 호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얼굴은 나에게 명령하는 힘으로 다가온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레비나스 철학의 여러분 타인은요, 그러니까 평등하지 않아요. 나와 동등한 관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윤리하면 이러잖아요. 너와 나는 동등하고 너와 나는 다양한 관계라서 동등한 관점에서 서로를 인정해줘야 돼. 뭐 이런 식의 여러분 윤리를 많이 얘기하시지만 레비나스의 윤리학은요, 타인이 나에게 명령하는 타자이기도 합니다. 뭔가 나보다 불쌍한 것 같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고 애절한 것 같은 타인의 얼굴이면서 동시에 그 애절함은 명령으로 다가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강자의 힘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타인이 강자여서는 안 되죠. 그건 전체주의적 폭력과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억압과 폭력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받을 가능성, 무저항에서 오는 힘이라는 거죠. 궁핍 속에 있는 이웃은 우리에게 윤리적 명령에 직면하게 한다.
그의 궁핍과 공공은 하나의 명령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나는 얼굴의 호소를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책에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죠? 참.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라 거절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례로 보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왜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구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 레비나스 철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자의 얼굴이라는 건 진짜 그런 구걸하는 아저씨의 타자의 얼굴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사례적으로 봤을 때 우리도 실제로 그렇잖아요. 뭔가 이런 호소하는 얼굴의 어떤 그 표정 안에서 우리는 뭔가 명령을 느끼죠. 굉장히 그 어떤 불편함까지 느껴지는 거죠. 내가 뭔가 이분을 돕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거잖아요. 그 얼굴의 호소를 우리는 물론 거절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 실제로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갑자기 동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갈 길을 가버렸을 때 마치 우리는 불의를 저지른 것 같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타자의 얼굴로부터 오는 이런 윤리적 저항은 강자보다 더 강하게 우리의 자유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강자는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이제 어떤 폭력적 강자겠죠. 그러니까 강한 자는 우리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요. 또 박탈도 할 수 있어요. 독재자들이 주로 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때요? 독재자들이 국가를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박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한하고 박탈할 수 있는 것과 자유 자체를 문제시하는 건 다르다고 레비나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유 자체를 문제시할 수는 없다. 강자는 아무리 강자조차도 그런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 자체를 없애거나 이럴 수는 없죠. 그러나 힘없는 타자의 호소를 인정할 때 그때 나의 자유, 나의 실현은 문제시된다. 타인의 공권과 무력에 부딪힐 때 나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부당하게 나의 소유와 부와 권리를 내가 지금 향유하고 있구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안정성이라는 게 뭔가 부당하구나라는 거, 그것을 이제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뭐에 의해서? 타인의 얼굴을 통해서. 그래서 타자의 경험은 내 자신의 불의와 죄책에 대한 경험과 분리할 수 없다. 그죠? 그리고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 너랑 나랑 친하게 지내자 이런 개념의 윤리학이 아닙니다. 레비나스의 윤리는 너와 나가 친하게 지내자, 너와 나는 동등의 이게 아니라 타자는 언제나 나에게 낯선이, 말 그대로 타자인 거예요. 낯선이로 남아있고, 그래서 뭔가 호소하는 얼굴이고 명령의 얼굴이라는 거죠. 어떤 친밀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초월하고 완전히 외재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해할 수 있고 무언가를 완전히 막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포섭할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에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한하고 완전히 초월적인 그런 존재라는 거죠. 레비나스의 타자는 그래서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어떤 무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와 마주한 너의 개념의 어떤 그 이자적 관계보단 제3자, 즉 그라고도 표현합니다. 낯선 이, 그죠? 고아, 그죠? 과부도, 그죠? 타자 얼굴은 보편적 인간성을 열어주는 길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타자 얼굴 안에는 모든 어떤 보편적인 인간성이 다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타자의 얼굴을 우리는 외면하는 게 아니라 타자의 얼굴에 직면할 때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굉장히 뭔가 멋있지 않아요? 왠지 느낌이 뭔가 레비나스 철학의 말은 어려운 듯하면서도 굉장히 뭔가 우리에게 그래서 정말 어떤 신비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타자의 얼굴에 직면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모든 인류를 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나의 재산과 기득권을 버리니까 타자 나는 그때서야 동등해지는 거예요. 원래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비대칭적인 개념에서 그의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동등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때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결속과 평등의 차원으로 그때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윤리적 관계라는 건 동등적 관계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대칭적 관계다라고 레비나스의 철학은 그렇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타자는 그 나의 주인이다. 근데 아까 전에 이런 그 폭력적이고 뭐 강자의 주인이 아니죠.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 타자가 나의 주인이다. 그죠?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벗어나 그를 모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동등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타자와의 비대칭성, 불균등성을 얘기했고요. 이런 의미의 평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뤄낼 수 있는 평등이 있죠. 원래부터 우리는 평등의 이런 윤리학 말고요. 레비나스가 얘기했던 이 비대칭적 관계에서 이뤄내는 평등이야말로 약자를 착취하는 강자의 법을 폐기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인은 그래서 거주와 노동을 통해 이 세계에서 어떤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그런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죠. 나의 이기심을 꾸짖는 윤리적 존재고 윤리 주체로서 내 자신을 세우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윤리적 주체로 다시 태어나기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레비나스의 주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두 번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처럼 우리 자기됨, 향유를 통한 자기됨과 그래서 노동과 거주를 통한 어떤 자기의 어떤 주체성에 대한 변호가 있었다면 레비나스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오히려 뭐예요? 더 나아가서 타인을 환대하는 윤리적 주체로서 거듭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은 나의 존재를 위협하는 침입자가 아니라 내면성의 닫힌 세계에서 밖으로의 초월을 가능케 해주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대충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거대한 또 하나의 틀과 흐름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략적 의미구나라고 보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타자의 철학의 개념이고 자, 윤리적 관계를 넘어서라고 해서 에로스의 의미가 등장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정말로 타자와의 관계에서 윤리적 관계가 모든 거다라고 봐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자, 여기 죽음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죽음이고 삶의 끝이라면 윤리적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자, 이렇게 뭐 레비나스 얘기한 것처럼 타인의 윤리의 요청에 받아들여서 윤리적 주체를 내가 거듭난다 한들 죽음 자체는 그것을 완전 죽음으로 다다르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되냐라는 거죠. 그죠? 죽음에 이르러서는 윤리적 그동안 이뤘던 관계가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은 인간의 무력과 부자유를 경험하는 사건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레비나스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건 이것도 절대적인 초월성이라고 해요. 절대적인 외재성. 그러니까 죽음은 절대 알 수 없는 무엇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죽음에 대항해서 인간은 주도권을 상실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죽음은 항상 언제나 나에게 연기되어 있는 과정이죠. 나는 지금 당장 죽음을 맛보진 않는다. 죽음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타자로 남아야 돼. 죽음도 일종의 타자인 거죠. 바로 이 때문에 죽음의 의미는 변경될 수 있다라고 레비나스는 생각합니다. 자, 타자는 그의 초월성으로 인해 나의 자유를 위협하는 존재였어요. 동시에 근데 그의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무력함 때문에 동시에 나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존재일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아까 거절하고, 그죠? 내가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타자일 수도 있잖아요. 타자는 살기 위해서 나의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다. 타자의 무력성과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나는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를 섬겨야 한다는 요청을 받는다. 자, 그러면 타자를 아까처럼 선대하고 힘없는 타자를 내가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타자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되고 죽음에 대한 불안은 사라진다. 자, 제가 말을 띄어쓰기 잘못했어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단락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타자의 윤리를 배웠잖아요. 타자를 우리가 환대하게 되고요. 그죠? 환대하고 보살펴주게 되는 우리가 윤리적 주체로 다시 된다면 이 죽음조차도 이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타자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불안한 사랑이다. 왜 죽음에 대한 불안은 이런 거 왜 생긴다? 이기적인 자기 세계에 머물러 있을 때 생겨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불안. 우리가 죽음은야말로 인간의 모든 과제잖아요. 인간의 삶에 대한.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그 불안은 왜 생긴다? 이기적인 자기 세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레비나스의 윤리는 뭐예요? 타자에 대한 윤리잖아요. 즉 이기성을 벗어나 버리는 거, 초월해 버리는 거거든요. 타자에 대한 선한 행위를 통해 나는 나의 존재의 무게중심이 결국 나에게서 어디로 옮겨졌죠? 타자에게로 옮겨진 겁니다. 즉 그 타자의 미래로 옮겨진 거죠. 나의 유한한 존재는 타자를 위한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타자가 없을 땐 그냥 나만을 위한 나를 아까 노동과 거주, 향유를 통해서 내가 갖고자 하는 어떤 개념이었다면 나의 존재, 나의 유한한 존재에 머물러 있었다면 타자의 얼굴을 타자의 요청을 받아들인 새롭게 태어난 윤리적 주체인 나는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새로운 존재적 탈바꿈인 거죠. 그럼으로써 죽음의 무의미성과 비극성은 없어져 버린다고 보는 거죠. 왜요? 이러면 이미 나의 삶이 아니니까요. 죽음은 삶의 마지막 지평이 아니게 된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 의미는 내 자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타자와 그의 미래에 내 존재가 있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나란 존재가 나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타자와 그의 미래에 나의 중심이 있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 존재 의미 부여해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불안이 타자를 위한 환대를 통해서 사라지고 만다라고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럼 좋아. 우리가 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윤리적 한계를 오히려 타자에 대한 환대와 타자에 대한 윤리적 관계로서
죽음에 대한 것을 미래로 연장시키고 거기에 대한 걸 극복했다 치자. 중요한 건 결국은 타자도 죽지 않냐라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타자들도 결국 죽게 돼 있잖아요. 모든 타자가. 그러면 나의 선행이라는 것도 타자의 죽음과 함께 끝나고, 그죠? 우리가 타자로 향한 어떤 초월 있잖아요. 초월과 무한성. 뭔가 무한하다고 얘기를 했으면 진짜 무한해야 되잖아요. 영원적이어야 되고. 근데 결국 그것도 죽음을 통해서 다 끝나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인간은 다 죽죠. 모두가 죽죠. 이건 부인할 수 없거든요. 인간의 죽음에 대한 개념에서 결국은 무한성이라는 개념이 무색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레비나스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출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즉 애기 낳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지닌 매우 중요한 측면인 출산성에서 우리는 무한성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통한 아이의 수태 가능성, 그걸 출산성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새로운 존재의 어떤 연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함, 초월성에서 나온 거죠. 남녀 간의 사랑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건 나 좀 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레비나스가 이제 페미니즘을 통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여성이 약간 좀 도구적이고 약간 대상적인 측면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약간 이런 오해 가능성일 수도 있고, 이건 좀 더 뭐 전문적으로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사랑은 여기서 굉장히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랑은 여성적인 것의 출현과 더불어 시작된다. 여성적인 것은 신비와 매혹을 지닌다. 신비함. 여성적인 것은 이론적인 인식을 통해 접근될 수 없는 타자성의 특성을 가진다. 여기서 자꾸 여성성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자꾸 도구적인 느낌이 나죠. 이 타자성이 여성적인 것의 본질이다. 그 타자성과 여성성이 또 만나네요. 여성은 스스로 감추고 어떤 지배로부터도 벗어난다. 자, 어떤 지배로부터 벗어난다는 말, 결국 뭔가 웅태잡을 수 없음이거든요. 바로 이 가운데서 여성적인 것이 지닌 상처 입을 가능성, 이해 불가능성이 여성의 특징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여성은 성애를 통해 어떤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매력을 발산한다. 자꾸 어때요? 그러니까 여성주의자들, 페미니스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요소도 좀 있죠. 여성은 성애를 통해서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매력을 발산한다. 우리가 매력을 발산하는 대상에 불과하니 뭐 이런 식의 어떤 반박이 좀 귓가에 들리죠. 근데 아마 레베스 철학의 개념 전반을 이해하면 이게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자, 성관계를 통해서 여성적인 건 감추어진 것, 전적으로 타자적인 것을 경험하게 만든다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감추어진 몸짓이, 이 감추어진 것을 찾는 몸짓을 레비나스는 에로스라고 보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거죠. 여성의 신비한 그 여성의 뭔가 알 수 없는 감춰져 있는 그것을 우리가 찾고자 더듬는 것, 그것이 에로스. M으로서 나타나는 거죠. 에로스는 구체적으로 M을 통해 나타나는데, 여러분 실제로 사랑을 나눠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어때? 사랑을 나눌 때 완벽하게 충족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애무화 하잖아요. 애무할 때 보시면 손에 잡으려 하지만 계속 미끄러지는 어떤 것을 만지는 행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 진짜 끝내주는 것 같아요. 성관계에서 이 행위는 더욱더 고조된다. 그러니까 자꾸 채우려고 할수록 애무를 하는데 무언가 자꾸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애무를 지속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감추어진 건 대체 뭐냐? 우리가 그렇게 애무를 통해서 잡으려고 하는 건 뭐냐? 여기서 이제 좀 색다른데, 그게 뭐다? 이 감추어진 건 바로 아이라는 겁니다. 타자적인 것의 발견은 바로 아이의 출산을 통해서 실현된다. 이 감추어진 건 언제 해결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얘기를 할 때 어떤 뭐예요? 이렇게 그 절정에 이르러서 뭔가 사정을 하고, 그쵸?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된 행위인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뭐죠? 결국은 아이의 출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의 어떤 연결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추어진 건 이제 그 익명성에서 해방되어서 이름이 주어지고 구체적 얼굴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아이의 출산을 통해서요. 그래서, 나와 타자 사이에 일어났던 분리와 결합의 끊임없는 운동이 아이의 출산으로 멈추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이는 타자가 된 나이다. 멋진 표현 아닙니까? 아이는 타자가 된 나. 나는 나인데 타자인 거죠. 나는 아버지가 됨으로써 나의 이기주의와 나에게로 영원한 회귀로부터 해방된다. 이거 되게 동의하지 않나요? 아버지들뿐만 아니라 어머니들도요. 우리가 아이를 낳음으로써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방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럼으로써 나에게로 영원한 회귀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거죠. 자아는 이제 타자와 타자의 미래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초월한다. 여기서의 타자는 또 누구죠?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아는 이제 타자와 타자의 미래 속에서, 아이와 아이의 그 미래 속에서 이제 나의 한계를 초월해 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의 한계는 아이에게 넘어가는 거죠. 레비나스는 이러한 미래와의 관계를 출산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러한 성적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유한성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이 성행위는 결국은 출산성으로 연결돼서 계속 이것은 연결돼 갈 거니까요. 여기서 저도 고민하게 된 게 이렇게 되면 결혼하지 않는 분들,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분들이 좀 여러 가지 박탈감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되겠죠.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갈등과 해결의 요소들이 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철학에 있어서요. 근데 그건 제가 지금 다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함부로 여기서 막 논평하고 할 수 있는 수업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소개하는 수업이니까요. 자, 내가 홀로 미래를 체험할 땐 내 자신의 존재 가능성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결혼 못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좀 잔인한 말일 수 있죠. 마치 그러니까 존재적 결여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요. 마치 오디세우스가 오랜 여행 끝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냥 늙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처럼, 늙는 것처럼 돌아오듯이 나의 테두리로 돌아와서 결국 늙는다. 근데 우리는 이런 에로스 성애를 통해서 비로소 나에게 감춰졌던 미래를 찾아 나서고 이 미래를 아이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체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어떤 절대성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미래의 차원이 아이를 통해서 열리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서란 과거를 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건 과거를 망각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의 출산을 통해서 또다시 현재와 미래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시간은 다시 젊어진다. 푸르름을 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보면 주체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리죠. 어떻게 보면 레비나스는 어떤 철학자보다, 그래서 아까 뭐예요? 일상적 경험을 중시했다라는 거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잠과 불면, 음식, 노동, 거주, 타인의 존재, 여자, 아이 등 인간 존재를 규정하는 그 요소들이라는 것, 그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요소들을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면 유물론적이죠. 뭔가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들이니까요. 근데 레비나스 철학 안에서는 이런 유물론과 유심론, 마음만을 중시하는 거, 정신만을 유지하는 거, 정신과 물질의 대립은 의미를 잃고 만다라는 거죠. 왜? 인간은 신체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타자와 윤리적이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정신적 관계이기도 하니까요. 그죠? 신체적 존재가 체험하는 존재의 무의미, 잠과 불면은 인간이 단순히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찾고 의미를 지향하는 정신적 존재임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봅니다. 잠과 불면의 상태가요. 타인과 윤리적 관계의 타인에 대한 사회, 타인과 윤리적 관계는 타인에 대한 사회, 경제적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해서 역시 균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레비나스가 얘기하고 있는 인간 주체성은 결국은 두 가지 요소로 드러나는 거죠. 첫 번째가 즐김과 누리는 그 향유죠. 향유를 통해서 형성되는 자기성의 영역을 확보하면서 생기는 그런 주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경제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욕망, 인간의 거주와 노동에 대한 게 결국 나의 영역을 점점 더 넓히려고 하죠. 그죠? 우리가 집을 넓히고 차를 더 큰 걸 사고 뭐 이런 욕심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것이 자꾸 세계를 소유하고자 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전체화에 대한 욕망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이고 전체적이고 폭력적인 어떤 주체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초월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 제쳐야겠죠. 거기서 나오는 게 윤리적 주체입니다. 윤리적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주체성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고 욕망적이고 굉장히 뭔가 탐욕적인 이유는 레비나스가 얘기하고 있는 윤리적 주체의 단계로 가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타자와의 관계를, 타자와의 호소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 자기의 어떤 향유만 늘어나고 있는 사회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윤리적 주체라는 건 타자는 나와 똑같은 위치에 있지 않고 거주하며 노동하는 나에게 윤리적 요구로서 임하는 무한자라고 했죠. 무한한 자, 내가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도 지배할 수 없는 절대적 외재성으로 묘사되는 타자. 그죠? 환대로서의 주체성이라서 성립되는 과정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자의 출현으로 향유의 주체성, 아까 처음에 했던 그 자기성이죠. 그것이 그렇다고 완전히 상실되는 건 아니라, 여러분들 이걸 바꿔치기, 그러니까 뭔가 대체된다는 건 아니에요. 예전 것을 뭐 다 죽이고 새롭게 변화되는 뭐 주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타자를 받아들이는 나는 다른 주체가 아니라 여전히 세계를 즐기고 거주하며 노동하는 주체인 건 변함이 없다라고 봐요. 그러나 바로 이 주체가 타자의 출현을 통해서 이기적 욕망을 포기하고 타자에 대한 책임적 주체로 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욕구의 질서, 욕망의 질서 뭐 이런 얘기는 쭉쭉 하고 있네요. 어떤 그렇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고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책임적인 삶이야말로 인간을 진정으로 인간되게 한다는 것. 그것이 계속 레비나스 철학에 반복되고 있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현대 철학자들 가운데서도 독특하게도라고 지금 강양 교수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특한 위치예요. 여러분 현대 철학자들에서 여러분 종교적인 철학자들 거의 보기 힘들거든요. 대부분이 무신론적이고 대부분이 인간을 긍정하고 인간의 어떤 그렇죠. 인간 스스로의 무한성, 인간 스스로의 초월성에 대한 얘기나 그렇죠? 아니면 그냥 아예 다원주의나 다양성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반면에 레비나스는 독특하게도 종교 전통과 가까이 서 있는 철학자이다라고 하면서 이 개론적 부분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오늘 수업을 통해서 레비나스 철학을 한번 쑥 훑어본 거였는데요. 이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이 시간과 타자부터 레비나스의 후기 철학까지를 한번 강연 교수님이 되게 잘 정리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하나하나씩 이제 쪼개서 나중에 이것을 제가 정리해서 강의할 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말로 해보니까 뭔가 좀 더 정리되는 감이 더 있네요. 저도 이제 앞으로 레비나스 철학을 올 겨울에 좀 더 본격적으로 열심히 좀 읽을 생각이고요. 또 최근에 알라딘에서 파격 할인했죠. 이번에 정가제, 도서 정가제 때문에. 그때 저도, 완전 찬스로,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을, 헐값에 사드렸네요. 그리고, 뭐죠? 맞아요. 그리고 요즘 베르그송에 대한 책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뭐 언제 다 공부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여러분,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뭐 무언가, 그죠? 의미 있는 공부로 이제 연결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고생하셨고요. 레비나스의 철학, 감히 제가 다루기에 너무나 어려운 철학자지만, 조금이나마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강영환 교수님이라는 훌륭한, 또 우리나라 한국의 또 철학계에 또 훌륭한 분, 거의 내 어깨에 제가 기대서 올라서서, 거의 뭐 책을 뭐 읽다시피 한 거니까요. 크게 틀어진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길 빌으면서 이렇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